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인옥 여사를 어제 비공개 조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이상 자신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매각을 극구 반대하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해외 매각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외국인이면 이를 받지 못합니다. MBN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정치국 위원과 만났습니다. 먼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들었고 중국 관광객 정상화와 미세먼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가운 얼굴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악수합니다.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은 양 위원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양 위원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양 위원은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중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환경장관 간 협력을 포함해 고위급 관계자가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약 70분간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질 않았죠.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3차 회의. 논의 내용 중 역시 핵심은 회담의 의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큰 틀의 의제 3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3가지가 주요 의제로 그렇습니다. 반면 북한은 큰 틀에서조차 의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또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제 문제가 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는 겁니다.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우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당일 회담인 만큼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을 주고받았고 앞으로 의제를 좁혀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더 할 수도 있고 그 고위급 회담 그 사이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담아서 또 교환하고 필요하면 또 만나서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다음 달 4일 실무 회담부터 추가 고위급 회담과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위한 접촉도 예정된 만큼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의제와 합의 내용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아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겠죠. 일단 남과 북, 미국도 모두 이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필요한 거겠지만요. 최중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카드를 던졌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들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들은 동결, 신고, 검증 등 단계마다 상응 조치가 따라야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기존 북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과거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을 때 전국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비핵화 개념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검증 가능한 핵폐기라면 이후에 안전보장 조치가 따르는 리비아 방식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리비아식 해법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선후를 둔 북핵해법에 반대했습니다. 이어 정상 간 비핵화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핵화 해법을 두고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전협정 대상국인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 매체가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시기와 장소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실수는 아닐 테고 왜 그랬을까요? 연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남 순회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이란 제목의 어제 저녁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입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사항에 대해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동선이라던가 사정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과거 조선중앙통신은 2000년도와 2007년도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곤 정확한 일정과 장소를 적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담 장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이 열렸던 통일각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이라면 평화의 집은 남한 땅입니다. 역대 북한 지도자 중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상징성 때문에 북한 매체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일성 직계 가족 중 남한에 다녀간 사람은 지난달 방문했던 김여정이 유일합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을 북핵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죠. 어제는 한미 FTA 개정의 위대한 합의라고 해놓고는 하루 만에 말을 또 바꾼 겁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좋은 거래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Just this week we secured a wonderful deal with South Korea. We were in a deal that was a horror show. 하지만 개정 협상 타결은 북핵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며 돌발 발언을 이어갑니다. And I may hold it up til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FTA와 북핵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북핵 협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익을 따져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협상장을 떠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Maybe it'll be good and maybe it won't and if it's no good we're walking. 바로 전날 한미 FTA 개정을 두고 위대한 합의라며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하자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 특히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 복원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자가 확정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끕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꾼 걸까요? 북미 회담 때까지 한국이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혹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북한에 더 동조를 할까 우려하는 거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북핵 협상과 한미 FTA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겠다며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도 미국 내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합의에 집착해 남북 정상회담이 취약한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국 정부가 정책을 취해줘야지 FTA에서도 보다 이제 그게 동맹 정신에 따라서 좀 이게 매끄럽게 협상이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일각에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맥락 등으로 볼 때 한미 FTA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백악관 관계자들마저도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금은 핵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이지만 30년 전에는 오히려 우리 측에 배치된 전술을 핵 때문에 걱정이 컸었나 봅니다. 1987년 북한이 남북 간 연방제 통일을 이룬 뒤 중립국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1987년 12월에 작성된 기밀문서입니다.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소련을 통해 미국 측에 제안한 내용으로 중립국을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남북한이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중립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한 뒤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우리 측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핵기술을 보유하기 전이었던 만큼 전술핵에 대한 북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7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利益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지난달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우방국을 상대로 불참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검찰은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나 서울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울 시내의 모처에서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날 응하지 않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속된 남편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받을 것을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현금 3억 5천만 원 등 5억 원의 뇌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을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을 예정보다 일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다스 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알려진 350억 원을 자기네 회사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다스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 다스 회사 돈은 약 350억 원. 최근 다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한 35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와 주주 간의 의혹으로 남아있는 350억 등
불법 자금 관련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법적 책임 또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원 사이에선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350억 원이 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횡령금을 법인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썼거나 빼돌려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횡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스 법인이 이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스 주인이 이전 대통령이라면 다스 측이 이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얼마 전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요구와 함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곽도원 씨와 소속사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글을 지웠죠. 하지만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배우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 임사라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소위 꽃뱀을 보면 촉이 온다며 곽 씨와 함께 이윤택 사건 피해자 4명을 만난 자리에서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임 씨는 곧바로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임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임 씨가 자신들에게 보낸 녹음 파일엔 대화 일부만 담겨 있다며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집에서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녹음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쪽에서 유리한 거 부분만 이렇게 보내졌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임 씨는 3일 만에 자신의 SNS 글에서 꽃뱀을 언급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곽도원 씨도 후배 4명의 실수를 용서한다며 임 씨를 두둔한 글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이 14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경찰이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14년 만에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역 배우였던 언니는 지난 2009년 현장 감독들의 상습 성폭행에 목숨을 끊고 언니에게 배우를 추천한 동생도 그 뒤를 따른 사건입니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고소까지 당하면서 자매의 어머니는 지난 14년 동안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취하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취하를 하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에는 2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조사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우리 딸들 원한 풀어줘야 돼요. 100원짜리 국가손해배상도 좋다 이거예요.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뜨거운 염원으로 시작된 이번 경찰 진상조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유명 사립대학 교수가 몇 년 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또 올라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육해 군복을 모두 다 디자인할 만큼 디자인계의 권위자인데 학생들은 그래서 더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쉬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국민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에 8년 전 자신이 진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진 교수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입는 전투복을 디자인하는 등 패턴 디자인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해당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 신변이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교에서 해결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재학생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한 거지 쉬쉬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학과 측은 진 교수에게 당분간 수업을 맡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 교수 측은
꼬집은 행동은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다정하게 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도로에 방치된 개를 포획하려고 출동한 여성 소방관 3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임용을 앞둔 교육생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갓길에 널려있는 잔해 사이로 구급대원이 한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큼지막한 화물차 앞에 있는 소방차는 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60대 허모 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이 국도 갓길에 정차한 소방 펌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소방차가 밀리면서 소방관 3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방관 20대 김모 씨를 비롯해 소방관 임용 예정이었던 교육생 20대 문모 씨와 30대 김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소방차입니다. 이렇게 후면부가 움푹 들어가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개가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포획 활동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 화물차가 삐져나온 후미를 제대로 본 원인이 있는 거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소방당국은 임용 예정자를 소방관으로 볼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조선족 동포 형제가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던 같은 동포에게 흉기로 찔렸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이럴 때 이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일을 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다 냈지만 재외 동포란 이유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전 같은 동포에게 흉기로 찔린 조선족 형제는 요즘 병원이 아닌 집에 있습니다. 형은 얼굴에 10cm 길이의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했고 동생은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없고. 가해자 역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도 내고 있던 조선족 형제는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랑 가해자 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상은 지원이 어렵고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정 자격만 갖췄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체류 자격이라든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이 모두 똑같이 보호가 될 수 있고 모두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써 200만 명을 넘은 만큼 그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급생 폐렴에 걸렸는데 교포라는 이유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러 한국까지 찾아와 봉사를 한 건데도요.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소호스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58살 김남원 씨.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인 김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도중 급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가 심해져 폐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김 씨는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 등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기 명단에 들어가려면 최근 1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데 김 씨는 재외동포인 까닭에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 리스트에만 등록 가능하도록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슬퍼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담당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도 안타까운 사연은 알지만 김 씨만을 예외로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응급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마지막이라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가족들.
캐나다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려 해도 병세가 위독하다 보니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한숨만 깊어집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사심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책임당원 수십 명이 올라와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홍 대표는 이 선으로 물러나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대내외로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5개 당원협의회 책임 당원들이 한국당사 앞을 점령했습니다. 항의가 무르익자 홍준표 대표를 향해 당을 떠나라고 외칩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제발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망치지 마시고. 한국당이 경선 없이 창원시장 최종 후보로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조진래 전 경남 정무부지사를 확정한 데 대한 항의입니다. 조진래 후보를 전략 공천한 당일 경찰에 조 후보 소환 조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 후보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로 한국당과 충돌한 경찰은 조 후보자 확정 열흘 전에 변호인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후보로 결정되니 소환 조사를 한다며 명백한 6.13 지방선거용 정치 공작이자 기획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희하에 민주당 깃밥만 휘날리게 하려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국정 운영 방식이 홍준표 대표의 사심이 반영된 잘못된 공천이라는 당내 반발에 경찰 수사 문제까지 겹치며 한국당의 공천 작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사냥개 논평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냉정을 찾자며 경찰을 달래왔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장 의원의 SNS 사과로는 경찰의 분이 안 풀릴 듯합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 자유한국당의 사냥개 논평에 대해 냉정을 찾자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결국 울컥하는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철수하고 경찰들만 남게 되자 이 청장은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며 내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청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두세 차례 말을 잇지 못했고 회의 참석자 일부도 눈물을 글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거듭 자제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파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하자마자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며 반발한 겁니다. 참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악랄하다. 이것도 정치 공작이 아니고 야당 탄압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찰이 우리 후보에 대해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스타가 된 것이라며 경찰을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경남도청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소환 일정도 열흘 전에 변호인과 조율된 내용이라며 정치 공작설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부분적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유승민 대표의 발언으로 바른미래당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당과 연대를 하느니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도 입을 꽉 다물고 있고요. 오태훈 기자입니다. 당내 반발이나 이 국민적인 오해나 이런 부분만 극복하면 뭔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유한국당과 부분적인 야권 연대도 가능하다는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우리 출범 목적과 목표를 저버린 채 선거공학적으로 연대나 연합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특히 권은희, 김성식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했다면서 말을 꺼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현장에서는 1대1 대결 구도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여러 번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에서 1대1 구도를 희망을 해왔고 그걸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과 연대를 하느니 정치를 그만두겠다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야권 연대 문제를 일단락시켰지만 지역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논란은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죠. 사학 스캔들과 북핵 문제에서의 일본 패싱 등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 지도 요령을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 전 과정에 걸쳐 영토 왜곡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이런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했고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도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패싱 논란에 사학 스캔들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아베 총리. 독도 도발 카드로 다시 지지층 복원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오히려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유도하면서 주택 부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 거였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06명 가운데 71명,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아직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엔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총 9명 중 4명도 포함이 돼 있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인 명의의 집을 매각한 데 이어 올 초 김현미 장관이 한 채를 매각한 것 외에 대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데 은퇴 후 살 집이다. 부모님이, 장모님이, 동생이 살고 있다는 해명부터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하소연까지 변명도 다양합니다. 혹 자신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도 정책이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안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며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니 대부분 새로 매입한 게 없음에도 이들의 재산은 다 늘었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8억 4천만 원. 일반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인 3억 1천만 원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거죠.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자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장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국가와 국민이 잘 되려면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이 잘 실행돼 국민을 이끌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욕심부터 내려놓고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자신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내놓지 말든가요. 뉴스점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일단 법정관리 파국은 연하게 됐습니다.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대로 퇴직금도 못 받고 직장도 잃는 것보다는 매각에 찬성을 할 것 같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회생과 청산을 결정짓는 마지막 노사 협상이라도 팽팽하게 대립한 채권당과 노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해외 매각이 아닌 다른 방안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원칙적으로 노조가 합의를 해줘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정부도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노사 간 협의가 없으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당장 유동성 문제로 인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호타이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의 결단을 요구하자 해외 매각 결사 반대를 주장하던 노조는 3차 총파업 현장에서 돌연 조합원 투표를 발표했습니다. 동지들의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지들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의 입장이 급반전하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노조 대표는 광주에서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를 열고 투표 방식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주말 사이가 금호타이어 정상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반발에 다음 달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거죠. 김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암이나 심장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4월 하순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 행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병의원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검사 비용이 사실상 정부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100% 부담하는 평균 16만 원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2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2,4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엔 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정도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의료계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거고 계속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주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보험은 3,300만 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까지 불리죠. 그동안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혈압약을 먹는 50대 주부 김모 씨. 갑자기 다칠 때에 대비해 실손보험 가입을 수도 없이 알아봤지만 보험사는 언제나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진짜 꾸준히 관리를 잘해온 사람인데 보험사들은 무조건 혈압약 먹는 이유만으로 열대 번씩 거절을 하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다음 주부터는 김 씨도 7개 보험사가 새로 내놓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술과 입원을 따지던 기간은 2년으로 짧아졌고 5년 이력을 심사하던 10개 중대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빠지고 암 1개만 들여다봅니다. 다만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성 평균 3만 5천 원으로 일반 실손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일반 실손과 보장 범위가 동일합니다.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고 상품 구조는 3년마다 조정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아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소록도. 그런데 이곳이 요즘 이 사슴 때문에 난립니다.
사슴이 섬을 점령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에 있는 소록도입니다. 섬 안쪽 산에 올라가니 금세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마치 섬 주인인 양 취재진 쪽을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무리가 떼지어 지나갑니다. 바닥에는 온통 사슴 배설물뿐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난 1980년대 한 독지가가 한센병 환자를 위해 사슴 2마리를 풀어놓았는데 포식자가 없다 보니 그 수가 50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불청객이 된 사슴떼가 보시는 것처럼 풀과 나무를 모두 갉아먹는 통에 울창했던 숲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진 사슴떼는 마을 언저리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채소라도 심어 먹으려 그러면 울타리를 안 치면 못 심으면. 이 외형은 소나무가 있지만 속살이 다 막 작살나고. 사정은 이렇지만 섬에서 사슴을 몰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멧돼지나 다른 동물, 유해동물 같으면 신고를 하면은 이제 포수들이 와서 사살을 해서 나갈 수 있지만은 사슴은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포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때 한센병 환자들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회방꾼이 된 사슴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4%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에 한층 깐깐해진 대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건데 그래도 뭐 오른 건 오른 거죠. 지역별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는 인식에 강동구와 영등포, 성북 등이 서울 평균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재건축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강남과 송파는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서울 분양시장만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개포 8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만큼 인기인 겁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염리동에 지어질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15%까지 저렴한 데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개포8 재건축 단지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더 매력적이란 설명입니다. 몇 차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넣는 데까지는 넣다가 안 되면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분양한 당산동의 재건축 단지도 평균 경쟁률이 80대 1로 올 들어 서울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더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4% 오르는 데 그쳐 올 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파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길게는 3년 정도 후에 입주하시게 될 시점이 어쩌면은 위기의 시점과 어느 정도 좀 겹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속되는 고강도 규제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분양시장도 실수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가 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죠. 이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방통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가 대비책에 나섰습니다. 자칫 가짜 뉴스를 올렸다간 포털 이용도 못하게 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변경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시행됐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한 고위 인사의 학창시절 성폭력 폭로 뉴스가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결국 가짜였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유포된 가짜뉴스는 2만 건이 넘었을 만큼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포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짜뉴스를 퍼나르다 적발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일부 포털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사의 형태를 띤 허위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가짜뉴스로 보고 삭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매경 미디어 그룹도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학계, 포털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이미 독일 등 해외에서는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 가짜뉴스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독일에서 숨진 뒤 23년 만에 돌아온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 통영에 묻혔습니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워하던 곳에서 영면에 든 건데 이념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윤희상 선생의 안장을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김일성 일가와 윤 선생의 사진을 불태웁니다. 선생을 반기는 단체와는 물리적 충돌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경찰은 윤희상 빨갱이 아니야, 말해봐. 투표하고 있잖아.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채 그의 유해는 통영 바다가 훤히 보이는 통영국제음악당 마당 한쪽에 안장됐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유해는 추모식에 맞춰 이곳에 안장하려 했지만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일 이곳에 비공개 안장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일 한 일 없고 그리고 민족에 부끄러운 일 한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정화해 줄 것이라고. 세계적 음악가 윤희상은 이념 논란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고향 통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검찰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벚꽃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해에서는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군항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주말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무척 포근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남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해무가 관측되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등 동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봄철 산을 찾으신다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며 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인도에서 입시 문제 유출로 260만 명이 재시험을 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계급제도의 영향이 남아있는 인도에선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뿐이라 중요한 시험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커닝페이퍼를 전달하거나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공부 잘하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인도가 공부를 잘해도 일명 백 없으면 돈 없으면 밀면 우리보다 좀 그나마 나은 걸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